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프랑스 현지의 평가와 반응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펼치고 있는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파리의 핵심 선수, 주전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로 기용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현지 레전드 그리고 현지 팬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와 사무국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모든 반응들, 뜨거운 반응들과 더불어 오는 주말에 있을 리그앙 경기 프리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2라운드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스타드 드 랭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2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주목할 이유들이 많은데 우선 파리 생제르맹이 여전히 리그 2위로 선두를 노리고 있어요. 니스가 무패 행진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랭스와의 경기를 이기고 니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요. 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위에 올라있는 돌풍의 팀이기 때문에 경기 수준도 높을 것으로 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2주 연속 프랑스 리그앙 공식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프랑스 리그앙을 벌써부터 씹어먹고 있다. 리그앙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라운드에 이어서 11라운드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리그앙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왼쪽 공격수로 이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는데 10라운드 당시에서는 오른쪽 메잘라 위치, 오른쪽에서 베스트가 됐고 이번에는 왼쪽 어느 위치에 가도 프랑스 리그앙 최고의 선수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몽펠리에전 3대0 대승 과정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그야말로 최고의 경기력을 시즌 시작 후 보여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외에도 음바페,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무키엘레, 마르키뉴스, 하키미까지 베스트 11에 오르며 베스트 11을 완전히 지배했던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파리 선수들이 워낙에 또 프랑스 리그 내에서도 스타 선수들이 많고 앞선 스쿼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목도가 크고 이런 베스트 11에 자주 올라가긴 하는데 프랑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조명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강인 선수의 리그앙 첫 골을 넣었던 장면뿐 아니라 그날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따로 모아서 올릴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관심도가 높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전술적으로 어떤 점들이 강점이 있는지 한준TV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스위스 군용 칼 같은 선수다라는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왔고 또 앞으로 이어질 경기 프리뷰 기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랑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에 다양한 뉴스 중에서 두 개의 사진이 올라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밖에 없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리그앙의 공식 트위터, 지금 X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이 공식 계정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몽펠리에의 경기 입장하는 장면, 이제 웜업하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선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들어오지만 이강인 선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영상을 올리면서 이강인이 속한 대한민국의 태극기 그리고 프랑스의 국기를 함께 올리면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이제 리그앙 프랑스 무대에 한국의 이제 관심, 한국의 위상, 또 한국과의 친선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프랑스 선수가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국제 계정이 아닌 프랑스 팬들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판 계정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마침내 프랑스 리그앙 첫 골을 넣었을 때도 별도의 그래픽과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득점을 소개를 했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득점뿐 아니라 수비가담 이렇게 태클로 공을 따내가지고 공을 끌어올리면서 또 투지 넘친 모습 보인 것도 조명을 했고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공식 대회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이 기록 역시 이제 조명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2골 1도움을 올린 것이 2022년 8월과 9월 사이 마요르카에서 기록했던 이후 처음이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프로 커리어에 다시금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 이 경기가 3대0 승리로 끝났을 때는 아직 니스의 경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파리가 1위 자리로 순간적으로 올라섰거든요. 그 올라선 순위표를 최신 업데이트하면서 이 경기의 가장 큰 역할, 파리의 1위 탈환을 가장 크게 공헌한 선수를 이강인 선수라고 조명하는 이강인 선수의 셀레브레이션 사진을 별도로 배경으로 깔아서 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저희가 프랑스 리그앙 홈페이지에서 소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사 소개하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또 별도의 특별한 사진까지 공식 계정에서 올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키미 선수가 지금 프랑스 리그앙 도움 공동 1위에 올라 있거든요. 하키미가 살아났다, 하키미의 플레이도 좋다라고 소개한 그 그래픽에도 하키미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이제 포옹하는 사진과 더불어 모로코 국기와 태극기 그 사이에 또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모로코와 한국 사이에 콤비네이션이 통했다
해냈다는 얘기인데 이 어시스트를 또 하키미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줬기 때문에 하키미가 주고 은바페가 흘리고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했던 골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또 그래픽이 함께 올라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리그왕 공식 계정에 거의 뭐 두세 개 한 골 하나 골씩으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콘텐츠와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강인 선수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리그왕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파리가 혹은 뭐 리그왕이 마케팅 효과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니다. 그런 고려는 1도 없었고 실력 때문에 데려왔고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효과 인기까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 협력사 아정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부문 가입자 수 독보적인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주말에도 편하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폰 증정 이벤트 중이니까 여러분도 꼭 구독하시고 당첨 노려보세요. 그렇다면 랭스와의 경기는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일단 두 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최근 현대축구라고 볼 수 있는 1993-94 시즌 지난 30년간의 맞대결에서 총 18차례 파리 생제르맹이 11승 4무 3패로 절대적으로 앞섭니다. 양 팀의 위상 자체가 크게 다르죠. 그리고 최근 6경기 전적에서도 파리가 4승 2무로 진 적이 없는데요. 다만 지난 1월에 있었던 파리가 랭스와 홈 경기를 치를 때는 1대1로 비겼고 지난해 원정 경기도 0대0 무승부니까 최근 두 경기에서 무승부다. 그 전까지는 무실점으로 계속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오다가 랭스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만만치 않은 팀으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올 시즌 역시 양 팀의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죠. 파리가 7승 3무 1패, 랭스가 6승 2무 3패니까 승리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랭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2연승 및 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비록 모나코와의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분명히 안정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연전연승을 하다가 이강인 선수가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다가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2 패배로 이제 연승 행진이 멈췄잖아요.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말씀드린 대로 결코 만만히 볼 수 없겠습니다. 최근 두 시즌의 통계 기록을 통한 양팀의 장단점을 후스코어드닷컴이 분석했는데요. 일단 랭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프리킥, 직접 프리킥 상태에서 바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결정력이 좋은 팀, 골을 잘 넣는 팀이기 때문에 역시 주목해야 됩니다. 또 개인 능력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고 상대의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전방 압박도 좋은데 다만 이런 호전적인 스타일이지만 그로 인해 수비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리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고 또 오프사이드 트랩에도 잘 걸린다고 합니다. 파리야 워낙 강점들이 많죠. 이강인 선수가 오면서 역시 세트피스 기회도 좋고 그 외에도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도 많고 속도감 있는 역습 공격이라든지 측면 공격이라든지 결정력이라든지 뭐 공격 전 부분에 걸쳐서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공중볼에서의 경합이라든지 또 수비적으로 워낙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니까 상대의 공격 기회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하고 개인 수비 실수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양 팀의 경기가 조금은 난타전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스타드드 랭스에서 주목할 선수는 일본 대표 선수들이에요. 일본 대표팀의 핵심 이용하라고 할 수 있는 이토 주니아 선수가 벨기에 무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올 시즌 스타드드 랭스로 이적해 주전 오른쪽 윙어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와 이토 주니아의 한일 대표 윙어 대결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토 주니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골맛을 보고 있고 2골 2개의 도움을 통해서 높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통계 매체 기반으로는 지난 11라운드 리그왕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본 선수 나카무라 케이토 같은 경우도 벌써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팀이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다가 모나코전에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낸 이후에는 공격 숫자를 줄이고 수비 숫자를 늘린 3-5-2 내지 5-3-2 대형으로 바꾸면서 이제 나카무라 케이토가 후보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연달아 공격 포인트를 올린 다라미 선수가 조커 내지 새로운 선발 공격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거나 일본 선수들의 활약도 좋고 또 측면 공격들의 활약이 좋다라는 점에 있어서 랭스는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랭스의 최근 플레이를 통해서 강약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이 8라운드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면서 본래 플랜 A로 썼던 4-3-3 포메이션을 바꿨어요. 이때 사이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3실점을 하다 보니까 3백으로 문전을 지키고 또 윙백을 통해 공격하는 형태로 전략을 바꾼 거거든요. 모나코전에 42분에 내준 선제골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측면 뒷공간이 무너진 이후 크로스 패스가 올라왔고 이 크로스 패스를 빠뜨린
터트리면서 반대편으로 들어온 제이콥스의 슈팅을 막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이 모두 무너지니까 포백 상태에서 풀백과 센터백의 공간이 약하다는 게 느껴졌고요. 46분에는 유수프 포파나의 패스를 발로군이 오른쪽에서 받아서 각이 없는 상태에서 시도한 슈팅으로 득점을 했었고, 49분에는 위삼 벤 예데르가 이제 측면에서 올라온 제이콥스의 크로스 패스를 또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보신 대로 측면이 계속 무너지니까 4-3-3을 폐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두 경기 연승을 할 때의 전술은 3-5-2 포메이션인데요. 로리안과의 경기 3-4-1-2 포메이션으로 썼습니다. 다라미와 이토를 투톱으로 썼고, 이 다라미의 패스를 받은 교체 출전 잉글랜드 공격수 조시 윌슨 에스브랜드 선수가 기가 막힌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84분 로리앙전 1-0 승리의 결승골을 넣었는데, 중앙에 이토 주냐 선수가 이제 보통 윙어로 뛰지만 투톱의 한 자리로 뛰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움직임과 커트인 커트아웃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많이 혼란시키니까 그 다른 쪽 선수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난 11라운드 낭트 원정 때도 이제 5-3-2 대형으로 경기를 했는데 3-5-2, 5-3-2 비슷한 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토 주냐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움직였고, 이날 경기는 다라미가 후반에 출전을 했는데 다라미의 도움을 이토가 마무리했습니다. 다라미가 왼쪽을 또 무너뜨리고 내준 컷백을 이토가 노트마크 상태에서 밀어넣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토 선수가 투톱으로 뛰면서 스트라이커 한 명이 수비를 직접 상대하고 이토가 숨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장면들, 또 본인의 속도감과 결정력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과 이토의 맞대결 충분히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소풋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파리의 미드필더, 주전 미드필더로 써야 경기력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뉴캐슬전 1-4 패배에 이어 밀란전 1-2 패배 등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한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 패배한 이유가 중원에서의 압박을 견뎌내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강인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솔루션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전 파리 생제르맹 레프트백인 디디에 도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얘기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대는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더 공격적이고 더 자신감이 넘치고 파리가 그런 고비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파리는 하키미와 루카 에르네데스가 측면에서 공격 가담을 하던 이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면들은 팀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인 움직임 면으로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원정 경기를 치를 때 팀의 뎁스를 알 수가 있는데요. 파리는 물론 매우 헌신적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과 함께 모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선수들의 개개인의 퀄리티도 좋고 팀적인 퀄리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미드필드들을 본다면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대1 상황 혹은 지역 방어 상황에서 약간의 압박이 가해졌을 때 특정 선수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비티냐는 그런 능력이 없거나 조금밖에 없습니다. 비티냐는 압박을 이겨내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이르 에메리와 우가르테는 물론 볼 리커버리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자이르 에메리는 돌파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였지만 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중원을 맡겨야 하고 그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겠지만 상대의 압박에 저항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비티냐, 우가르테, 자이르 에메리 모두 상대가 강한 압박을 펼치고 공간을 없앨 때 그걸 이겨낼 만한 힘과 기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뉴캐슬전과 밀란전을 보면 미드필더가 강한 압박을 받으면 돌아서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은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파리는 미드필드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공을 빼앗아내야 되는 팀인데 압박을 받을 때는, 많이 받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이런 문제, 이런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이강인을 미드필드에 투입해서 공을 지키게 하고 탈압박하게 하고 압박을 무너뜨리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우가르테는 그럴 수 없는데 이강인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은 공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누가 있어도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노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은 압박에 저항할 수 있고 몸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플레이를 10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강인은 그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에 기용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 능력, 시야, 기술적인 자신감, 등질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뿌려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미드필드에 써야 파리가 경기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프랑스의 레전드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키미가 가끔씩 중앙으로 들어와서 덴벨레가 상대 수비를 교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키미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미드필드 플레이를 도와줘야 된다. 덴벨레가 안으로 들어와야 레앙이 자유를 갖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밀란 원정에서의 아쉬움은 중앙 지배력이었고, 이 중앙 지배력을 살리려면 이강인을 측면이 아니라 중앙 자원으로 써야 되고 선발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파리의 플랜 A가 거의 갖춰져 가고 있죠. 4-4-2와 4-3-3, 4-2-4를 혼용하고 있는, 경기 중에 유연하게 바꿔가고 있는 에니케 감독의 전술인데요. 음바페는 현재 2명의 공격수 중에 프리롤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고, 하무스와 무아니가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무스도 이전보다는 연계를 주문받고 있긴 하지만 하무스는 마침표를 찍는 데 강하고 무아니는 압박과 많은 커버 범위가 강점입니다.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왼쪽 우가르테와 자이레메리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주전인데 이강인 선수의 이 자리는 비티냐나 이강인이나 뛸 때 왼쪽 메잘라와 왼쪽 윙어 역할을 하이브리드로 쓰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드필드의 지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티냐가 왼쪽 메잘라로 뛰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아예 미드필드 숫자를 좀 늘려줄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개별적인 폼으로 봤을 때 덴벨레가 최근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아마 덴벨레가 오른쪽 윙,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및 왼쪽 윙어 역할을 맡으면서 플레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랭스가 5-3-2 대형으로 수비를 내려서서 경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드필드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정면 다툼이 안 나온다면 또 굳이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개인 능력으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형태의 선수를 기용하는 게 좋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결정력이 좋은 하무스, 개인 기술이 좋은 덴벨레,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비티냐 선수가 벤치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중주말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가르테가 좀 부진했잖아요. 파비안 루이스라든지 카를로스 솔레르 같은 선수들이 좀 로테이션 멤버로 들어와서 미드필드에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키엘레가 최근에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본인의 주 포지션이 오른쪽 풀백뿐 아니라 왼쪽 풀백 자리에서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리카의 부담이 조금 있다면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킴펜베도 지금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복귀전을 빠르면 치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랭스가 아무리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력을 봤을 때 파리가 앞서잖아요. 랭스 홈 경기 승리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에서 5.10배로 높고 무승부도 4.33배, 파리의 승리가 1.60배로 매우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밀란과의 경기 날카로운 왼발 슈팅 아쉽게 골포스트를 강타하면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다시금 프랑스 리그안 경기 자체적으로는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파리의 이런 아쉬움, 최근 밀란전의 패배를 극복하는 멋진 결과를 내고 또 한국 대표팀을 위해 합류할 수 있을지 이강인 선수의 스타드드 랭스전 경기 활약과 현지 반응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